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오후에 이해찬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당도 총선 전국이 본격화 되면서 인적 쇄신과 야권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수장님과 함께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소장께서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간단한 양력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소장님은 서울대 동양사학과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치고 정계에 들어오셔서 한나라당 시절 이해창 총재의 특보, 그리고 한나라당 디지털정당 위원장, 미래전략연구소 부수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그리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상근 특별보좌요. 그러니까 상근 특보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김 부소장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얼굴이 많이 익으시겠지만 김 소장님은 공중파, 종편, 케이블 방송 여러 곳에서 대표적 합리적 보수 논객으로 예리하고 정확한 정치 평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널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김 소장님은 최근 문재인 정권의 실정,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문재인 독해법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문재인 독해법. 여러분들도 문재인 정권의 본질, 실정의 원인,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으면 이 책을 일독해 주시기를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과거에 패널로서 여러 차례 이렇게 같이 출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유튜브 방송은 처음 나오셨죠? 예. 우리 시청자 15만 시청자 여러분에게, 구독자 여러분에게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제가 평소에 항상 존경하던 고영신 그 교수님 모시고 예전에 그 패널로 같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고 제가 롤 모델로 삼았던 분입니다. 그런 그 고영신 교수님이 고영신 TV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주셨다고 해가지고 저를 왜 안 불러주시나 그랬는데 이제야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출연하려고 책까지 썼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하여튼,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반갑고요. 우리 고영신 TV 정말 그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고영신 TV가 발전하면은 우리 언론과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그러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애국하는 마음으로 고영신 TV 응원해 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너무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우리 명칭을 지금 황교안 대표 상근 특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특보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우리 김 특보님은 노래도 조용필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모시려다가 이렇게 꽁꽁 숨겨놓으신 아주 보석 같은 분입니다. 오늘 뭐 정치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토론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김우석 특보님의 그 경륜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식견을 아마 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자주 이렇게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썰은 이 정도 풀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겁납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데요, 김 특보님. 원래는 11월 5일인가 이렇게 기자 간담회가 잡혀 있었는데 최근에 당 쇄신 요구, 이해찬 책임론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이해찬 대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쇄신책을 내놓는다는데 과연 뭐 국민들이 원하는 바라는 그런 쇄신책이 나올까요? 사실 그 기대하는 바가 꽤 컸는데 보통은
기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는 예. 그런 일들이 현 정부 들어가지고 워낙 많아가지고 예. 물론 내용을 봐야겠지만 사실 우려가 많습니다. 제가 요새 그 여당의 상황을 쫙 보면서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끊임없이 굶주리고 끊임없이 갈증이 나서 무엇인가 막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예. 그래서 정권 초기에는 적폐청산이라고 해가지고 뭐 상대편들을 막 몰아가지고 초토화시키더니 결국은 그 다음에 조국 사태 때 대선 후보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정말 다 의미 없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일패 도지시켜서 대선 후보들을 아주 싹쓸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남은 게 당인데, 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지막 보루가 뭐 어떻게 보면 이해찬 대표인데, 이해찬 대표마저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당이 지금 저렇게 뭐 정말 혼란하고 국민들의 저거를 뭐 지지를 못 받고 이런 상황에서 돌파구가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불출마 선언 계속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적 쇄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천권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이 사태는 공천권을 두고 하는 내부 갈등이다. 권력 투쟁이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이런 그 주장들도 당내에서는 아니 당이 무력화돼 가지고 조국 사태 때 대통령 뒤에서 무슨 아무 역할을 못했지 않느냐 이해찬 대표 책임론을 그런 차원에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얘기를 좀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있는 거고 또 문바들 소위 친문 세력들은 조국 하나도 못 지키면서 무슨 대표냐. 그래서 그래도 뭐 책임지려면은 이해찬 대표가 물러나든가 또 조국 사태에 대해서 확실히 사과를 표명하든가 국론이 분열돼 갖고 2달 동안 블랙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알려지기는 뭐 유감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뜨뜻미지근한 소리만 할 것 같아서 그게 걱정입니다. 사실 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사퇴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예, 전에와 같으면 당연히 사퇴해야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요구가 다 있는 거예요. 왜 지키지 못했느냐? 네, 왜 그렇습니다. 반대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완전히 다른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네. 더 재밌는 거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약간 청와대 홍위병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청와대 편을 계속 들면서 그 대표를 당 지도부를 압박해가지고 당 지도부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편승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사고가 나니까 결국 거기에다 책임을 져라 라고 얘기하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워낙에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놀랍지도 않지만 저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하는 굉장히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여당이 완전히 형해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하면은 민주당 걱정을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 특복해서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실 이유는 아니고 맞는 그 말씀입니다. 자업자득이죠. 아니 그건 좋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당이 무너지면은 사실 지난번에 제가 탄핵 세트 때 딱 보니까 여당이 예. 무너지면 나라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면은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그 다음에 그게 계속 진행되면서 결국 지금 몇 년째 경제도 망가지죠. 정치도 혼란스러워지죠. 그 명예가 국론 분열되죠. 다 전쟁터예요. 내전 상태예요. 정말 안 들었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는데 그나마 여당이 갈피를 못 잡으면 이건 해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정식으로 사과하고 국정 해야죠. 재전환하고 내가 다 책임 있고 이렇게 선언을 해야죠. 그런데 엉뚱하게 지금 대표 보고 정말 출장소 소장한테 책임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의사결정도 예. 가만히 있는 그리고 나는 몰라라 이렇게 하고 남 탓하고 있는데 결국 출장소 소장 보고 책임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홍위병들이 가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옳은 그래서 말씀입니다. 저는
뭐 여당 맞는 말씀이지만 여당 걱정이라기보다는 국가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여당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여당이 저렇게 해가지고 해법을 내면 좋은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결재 해지를 해야죠. 그런데 대통령은 지난번 수석 보좌관회에서 송구하다 유체이탈 화법으로 한마디 하고는 그러고는 나몰라라. 그 이후에도 계속 조국 지금 편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엊그저께 양정철, 이재명, 김경수 이 세 분은 또 여권의 실세 3인방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긴급 해동해가지고 어깨동무로도 하면서 뭐 술잔을 부딪혔어요. 그래서 우리 원팀이다. 단일 대우를 형성하자. 뭐 김경수, 이재명 하면 주류 비주류의 어떻게 보면 친문 비문의 수장급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좀 안정화가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당이 뭐 좀 중심을 잡을 것 같습니까? 급하기는 급한 모양인데요. 진짜 급한 것 같아요. 저게 사실은 약간 눈가림용이겠죠. 쇼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어제 그 사진 딱 보는 순간 이것도 재판부에 대한 무슨 압력이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런 두 분 생각을 다 하는 지금 거예요. 재판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권 주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재판을 받고 있고 굉장히 그 유죄 판결 한 사람 받았고 예. 한 사람은 또 계류 중이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서 실세 청와대 그 하명을 받은 실세 연구원장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아놓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다음 그 재판 때 재판부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판이 무력화되면은 이번에 조국 그 수사 과정에서도 수많은 영장들을 기각시켰잖아요. 그 재판 지금 김명수 재판 대법원 그 사법부가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당에서 또 혐의 있고 피의자들을 모아가지고 저런 퍼포먼스를 한다라고 하는 건 재판부를 또 압박하겠다라는 건데 그건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건 수습책이 아니라 불을 붙이는 행동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이제 민주당도 조국 정국에서 벗어나서 총선 정국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뭐 정치권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뭐 잘한 게 없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은 여당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공천 물갈이입니다. 대폭적인 물갈이를 통해서 승부수를 던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공천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사실 양정철 원장이 들어와가지고 공천을 하겠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게 최근에 두 가지입니다. 대표 압박. 두 번째는 재판 받고 있는 두 사람. 이런 게 사실은 보통은 여당 힘이 있기 때문에 야당 같은 경우 물갈이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압박을 할 수도 있고 뭐 나가는 사람한테 약점 잡아가지고 압박을 할 수도 있고 또 자리가 많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당에서 공천 물갈이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 하는 것들을 보면은 전혀 그렇게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그 엄습하는 이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의도가 있겠지만 그게 잘 될 거라고 할 수 있는 전조가 전혀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사람들 많이 바꾸겠죠. 뭐 지난번에 문재인 그 대표 시절에도 새로운 사람들 발굴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표창원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재미를 봤죠 선거 때. 그런데 그 다음에 챙기지 못하니까 지금 불출마 선언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그냥 단순히 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합니까?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쇼해가지고 지금 판가름 날 만큼 상대에 대한 적개심도 없고 이미 그리고 이쪽에서 기대감도 별로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저런 쇼는 사실은 물갈이를 아무리 한다 해도 그 진정성이 없는 쇼라고 하면 감동을 주지 못할 거다. 그러면 선거 변화를 주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일각에서는 지금 밖에서 청와대 직계 그
그 정치인들, 뭐 비서관이라든가 뭐 이런 행정관들 출신들이 한 5, 60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밀고 들어가려고.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에 안전판을 만들 것이고 또 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운동권 정권이 쇼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미지 정치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을 그냥 확 그렇게 눈이 휘둥그레지게 만드는 그런 것은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도보다리 무슨 회담이다 뭐다 이런 거 했는데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이 지금 알려진 바로는 4선 이상은 살아남는 사람이 거의 뭐 5손가락도 어려울 거다. 3선 이상은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은 그래도 대폭적인 물갈이를 쇄신 인사다. 쇄신 공천이다. 이렇게 포장하면은 국민들한테 어필이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분석도 말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긴 한데 사실 한 사람을 여러 번 속일 수도 있죠. 근데 여러 사람을 한 번 속일 수도 있죠. 근데 여러 사람을 줄기차게 속이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게다가 지난 2년 반 정도를 계속 속여왔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도 계속 속여왔죠. 그렇다면 국민들은 바보여서 속느냐? 그냥 기대감 때문이에요. 나라가 망할까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아니 믿어줘야지 어떻게 가든 결과를 봐야지 하는 마음에서 울고 겨자 먹기식으로 그냥 믿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조국 사태 이후에 국민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아 이제 더 이상 믿어줘서는 안 된다. 이제는 진짜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 그럴 때다. 그 방법이 투표밖에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그 많은 청와대 경력들 화려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뭐 인사청문회 다 이상하게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약간 패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청와대에 밀고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아주 경력들 화려하죠. 조국이 만들어 놓은 경력들처럼 화려한데 그 경력은 어찌됐든, 공정하지 못하고, 평등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 놓은 경력이고, 그 결과물도 사실 지금 국정이 다 망가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으면서 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뭐 그것까지 고려를 해줄지 그건 예단할 수 없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제 과제는 공수처법 처리와 연계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에요. 공수처법 처리는 일단 문민희상 의장이 여론의 압박에 밀려가지고 이달 27일 그러니까 엊그제 뭐 이렇게 상정 부의에 붙이겠다 보내야 했다가 12월 3일로 이렇게 넘겨놔서 일단 한숨은 돌렸는데 결국은 공수처법을 처리하려면 선거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선거법이라는 게 한국당은 뭐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공수처법도 물론이고 군소 야당의 생명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생명줄의 핵심은 지금 의원 정수 맞습니다. 이건 들리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해법을 찾아갈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이제 패착이죠. 저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미 전선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법과 선거법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이게 서로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여당에서 급하니까 공수처법을 먼저 하겠다고 그러니까 선언을 했죠. 예. 큰 그러니까 소리 야당 쳤죠. 입장에서 뭔 소리냐. 그래가지고 선거법을 해가지고 그걸 일단 무마시켰어요. 그러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음이 급한 그 정의당에서 금기와 같은 판도라 상자와 같은 의원 정수를 들고 나온 거죠. 네. 그런데 그건 정치권에서 통하는 얘기지 국민들한테 통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저렇게 해봐야 국민들한테 일단 입안된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선거를 앞두고 한국 정치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겠다? 이거 먹히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300명이 아니라 100명으로 줄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한국당에서도 270명, 30명 줄이겠다는 그 담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비례대표 없애버리자 그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30명을 또 늘리자. 이거를 국민들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불감청 고소원인데 지금 여론 눈치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렇게 해가지고 여론이 진짜 안 좋아진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발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공수처법과 선거법이 연동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은 내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영이 안 서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이럴 때 딱 그 국정대전환 그리고 당 쇄신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을 보고 뭐를 해야죠. 이거를 정치권 게임을 해가지고 이걸 돌파하겠다. 이런 시도가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조국 사태 데스노트를 꺼내지 않았던 심상정 대표가 한 번 길라면은 하기 쉽듯이 이번에도 여론하고 완전히 다른 제안을 하면서 자기 말도 바꾸고 그러면서 이걸 밀어붙이니까 그런 것들은 국민 여론하고 완전히 배신이죠. 그런 면에서는 저거는 여당에서도 결코 따라가기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정의당 대표 그분이 정개특위위원장 할 때는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는 선에서 말하자면 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 그래서 비례대표는 75명, 지역구 225명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28명이 줄어들어요. 28명이 줄어드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역구를 조정하려면 한 100개 지역구가 다 이렇게 조정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호남도 마찬가지고 수도권에서도 한 10자리, 호남에도 서너 개 이렇게 줄어드는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역구 줄어든다는데 찬성할 의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지금 선거법 처리에 자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밀어붙이더라도. 자기 당 내에서도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이 야3당 입장에서는 아니 선거법이 처리가 안 되면은 연동형이 안 하면은 자기가 민주당하고 정치적 야합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딜레마예요. 여당 입장에서.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공수처하고 선거법을 통과시켜야 장기 집권에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20년, 50년, 뭐 100년에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기반을 지금 마련해야 하는데 정말 딜레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해결할 방법이 뭐냐가 그래서 이제 지금 국회의장이 원래 29일 날 하려고 하다가 예. 한 달 넘게 연기한 게 그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야당의 눈치를 보는 것도 있지만 내부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했다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렇죠. 뭐 워낙에 해봤자 안 되죠. 그렇죠. 안 될 거를 시도했다가 만약에 진짜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수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 의원 정수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판도라 상자에 같은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걸 하나를 건드리면 여러 개 그 의원들 한 지역이 아니면 서너 개의 지역이 하고 전체 판도에서 그럼요. 인구수가 조정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파장이 있고, 또 국민 정서, 그리고 게다가 이번에 뭐 조사모사도 아니고 의원 세비를 줄여가지고 뭐 맞추겠다? 그 하나만 한 소리입니다. 아니 그거는 아니 의원은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의원을 보좌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의원이 1억 5천이고 뭐 보좌진까지 다 합해가지고 뭐 7억 몇천 뭐 이렇게 7억 7천 뭐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니 의원 눈치 봐가지고 좀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리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의원 봉급 부분은 국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딴 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에 의원 월급 같은 경우에도 세비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기관을 둬가지고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 해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저는 늘 의구심이 가요. 한국당이 과연 이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선거법을 어떻게 막을 건지 12월 이제 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면 3일부터는 이 두 법안의 처리로 전국에 아주 일대 뭐 격정전 비슷하게 되어갈 건데 뭐 대표 특보니까 뭐 당내에서 뭐 이런 논의나 이런 전략들이 깊이 있게 거론됩니까? 많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어요. 한국당 저 하는 거 봐서는 적당히 어떻게 좀 타협해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사실은 한국당은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여당도 사활이 걸린 문제지만 이거 처리돼 버리면요 한국당 집권 못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요. 아니 당 상근 특보 오시면 그것도 이렇게 귀뜸에 듣는 것도 있고 황 대표가 가끔 밖에 물어보실 나와서 거 아니에요. 저를 이렇게 압박하고 그러시니까. 아니 뭐 우리 시청자들은 상근 특보가 나오셨으면 뭐 좀 뭐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좀 전달해 주시기를 기대하니까. 그 원칙적으로 상식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수적으로는 국회 내에서 수적으로는 한국당에 막을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여론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이에요. 그래서 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왜 공수처법이 독재적인 법이고 왜 이 두 법이 어떻게 독재를 연장할 수 있는 수단인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걸 통해서 여론에 힘을 입어가지고 당당하게 맞서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국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막을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광화문에서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두려움을 느낀 대통령이 물러난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사태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당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당은 실제적으로 힘이 없어요. 정말 국민들이 나서 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당이 옳고 이쁘고 미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대한민국의 정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제로 대안의 발전을 기반을 만드는 의미에서 국민들이 이 부분을 그 여론조사에서 처음엔 공수처법이 2대8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요새는 6대4 정도 됐어요. 이제는 과반을 넘겨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저쪽에서 공수처법 못 건드립니다. 또, 우리가 얘기했던 의원 정수 부분, 이런 거 국민들 진짜 의사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한국당이 그 뜻을 받들어가지고 국회에서 당당하게 싸우고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방법으로 패스트 트랙 같은 경우에도 온몸으로 막아도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당 얘기를 좀 하시죠. 네. 지금 한국당에 대해서도 인적 쇄신 요구가 지금 비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인적 쇄신을 이렇게 미적 하느냐? 이것이 이제 또 대다수 국민들의 어떤 불만이랄까? 또 요구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시점이 사실은 뭐 그런 요구들을 한국당에서 모르지 않고 특히 황교안 대표가 모르질 않죠.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겁니까? 보고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제 또 영입 시동을 걸잖아요. 예, 제가 뭐 이 얘기를 내일이죠. 내일. 그래서 오늘 뭐 조간에 나왔던데 조건이 아니라 우리 고영신 유튜브에서 어제 이미 박찬주 회장 한다고 다 했고 거기에다 또 김태우 전 수사관이라든가 또 문체부에서 파면 나간 그런 국장 그런 분들을 끌어와야 합니다. 어디 이름 좀 난 어디 무슨 어디 사장했다 어찌다 아무 짝이 쓸데없는 거예요. 한국당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저 혼내지 마시고요. 아니 특보시니까 전달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우리 시청자들은 거기에 전부 열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당에 들어와서 투쟁도 해야 한다. 어디 장관을 했다. 어디 원장을 했다. 어디 사장을 했다. 이런 사람들만 들여온 게 바로 한국당의 웰빙 정당이라는 얘기를 듣고 60%가 한국당한테 호감이 안 간다는 거 아닙니까? 갤럽 조사에서도. 왜 쇄신이 이렇게 미적미적 하는 거예요?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그럼? 아니, 국회가 지나가야죠. 국회는 지금 국회에서 대여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쇄신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안 싸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정기국회를 지나놓고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그 상황에서 쇄신을 하고 그런데 그게 좀 뒤에 늦어지니까 지금 총선기획단을 만들고 인재 영입을 해가지고 세물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발소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머리를 씻을 때 세물을 해가지고 구정물이야 뭐 이걸 계속 빼잖아요. 네. 이걸 빼내고 물을 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영입이 일정 정도 꾸준히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풀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분들과 이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거냐라고 하는 전략들이 서야 하는 건데, 그거는 대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공당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대표하는 원칙을 가지고 기준을 만들고 총선기획단과 공심위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 대해 미션을 주면 거기에서 설득력 있는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또 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아마 황교안 대표가 여러분들이 뭐 흔쾌하진 않겠지만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은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김대중, 김영삼 뭐 이런 대통령들, 전임 대통령 시절에도 보통 한 30%, 평상시에도 한 30%선은 공천 물갈이를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당 같은 경우는 비상시라고 봐서 저는 한 40% 최하 50% 정도는 충분히 물갈이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영남권이라든가 그동안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선수 채우신 분들이 있어요. 황 대표가 좀 과감한 쇄신을 할까요? 그래서 그런 우려, 뭐 말씀하시는 우려도 있는데,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결단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좀 지켜보시죠. 신세진 것도 없으니까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한국당으로서는 가장 큰 과제가 야권 통합입니다. 통합이 안 되면 내년 총선은 필패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한동안 황교안 대표와, 뭐 한동안도 아니죠, 얼마 전까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간에 뭔가 통합 논의가 슬슬 무르익는 듯한 그런 언사들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또 수면 아래로 쑥 들어갔어요. 한국당 지지율이 좀 오르니까 뭐 급할 것 없다, 그런 건가요? 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닐 거고요. 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건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내부의 구조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와 그 연대를 하거나 통합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전에는, 약간 휩쓸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다 보니까 상대방이 특별히 반응이 없어지니까 주춤주춤하고 하다 보니까 뭐 한국당 맏형인데 통합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약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겠다. 그런데 순서가, 전략은 일단 그 프로시저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절차의 기본은 당내를 좀 구조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와 어떻게 수여를 하든지, 그 다음에 외부와 연대를 하든지 통합을 하든지, 이런 것들은 내년에, 적어도 내년 정도에는 이렇게 좀 구체화된 논의들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국회가 있는 상황에서는 현역 의원들을 건드리기가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당내 구조조정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 상황에서 통합 논의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바늘 허리에 실을 꽂고 재단을 하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는 허겁지겁 해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허겁지겁 해가지고 선택했다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허겁지겁 뭔가 일정을 돌파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순서 없이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걸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적어도 총선 때까지는 야당의 체질을 확실하게 좀, 전체적인 보수 진영의 여기를 확실하게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맏형이 좀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런 통합 논의에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친박과 비박 간에 그 과거 탄핵을 둘러싼 앙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무성 전 대표죠. 이분이 엊그저께 어느 자리에서 통합 얘기만 나오면 방정마든 몇 사람이 고춧가루를 뿌려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은 통합이 지상명령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앙금이 강해가지고 친박 어떤 분들이 그렇게 고춧가루를 뿌려대고 있습니까? 자기들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이 책에서도 썼지만, 그 야권 통합도 그렇고 당내 통합도 그렇고 구동존입니다. 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다른 것들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지금 뭐 탄핵 문제는 결코 해법이 있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묻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뭐를 해결하려고 하면 마치 일제시대 때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온갖 걸 드러내는,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피해를 봤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당이 다시 서기 위해서는 그냥 이거는 놔두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썼듯이 정치의 기본은 구동전이라고 썼거든요. 이 구동전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정치의 모든 것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연대를 해야지 똑같은 사람들이 가면 그건 전체주의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당도 똑같습니다. 한국당도 지금 친박 비박 논의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해당 회의자예요. 저는 그래서 친박 비박 이런 얘기를 자체를 저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황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그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쓴다고 저한테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는 않는데, 문제는 그런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 약속을 어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그 불출마 선언하면 불출마를 하셔야죠. 요새 싹 변심이 됐더라고요. 네. 아니 그거 하신다는 분들이 다 안 하니까 저쪽에서 되지도 않게 2명 불출마 선언하는 게 부각되면서 또 여기서 뭐 하느냐, 다시 웰빙으로 가느냐, 좀 지지도가 나아지니까 뭐 이런, 이게 듣지 않아도 돼. 그런 그 욕을 들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정말 좀 책임 있는 분들이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표적인 친박으로 알려진 윤상현 지금 외교통일위원장도 맡고 계시는데, 이분이 오늘 아침에 어느 조간신문에 크게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한국당도 이제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그래서 지금같이 기득권을 다 유지한 상태에서 통합하려고 하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DJP 연합처럼 과감하게 새로운 발상으로, 접근법으로 이렇게 정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당도 필요하면 해체를 하고 제3지대에서 한국당, 뭐 유승민 어디든 이렇게 야권을 전체적으로 묶는 큰 틀의 정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본질적으로 찬성을 하는데요. 그게 뭐 누구누구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고요. 정치 세력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딱 맞춰야죠.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일단은 기존에 있는 정치권을 확 바꾸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새로 기득권 내려놓고 뭐 이 기득권 없어요. 지금 책임만 있는데 책임을 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어찌됐든 국민 눈높이에 딱 맞춰서 모든 걸 해야 하고, 거기에서 당에 연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황교안 대표가 여기에서 정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네,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사명이 그거예요. 한국 정치에서 기존에 있는 패러다임,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정치 논리들, 집단 이기주의나 정파적 이익, 이런 것들을 싹 정리해 주라고 신인들을 전당대회에서 뽑아준 겁니다. 국민들과 당원들이 거기에 충실하면은 그런 얘기들은 충분히 수용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내년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이야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유권자인 우리 국민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표를 통해서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빨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